요즘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TF입니다. 네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게 슈드라는 ETF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평균적으로 1년 직전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 배당을 하는데 연평균 3.95%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이 규제 나오기 전에 집을 샀다면은 받았을 대출 금액 있잖아요. 네. 마음 먹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못 샀잖아. 네. 그럼 286만 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저축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경필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살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턱 막혀버리는 케이스들도 지금 꽤 네네네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대책 발표된 지 뭐 일주일 정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주식을 해야 되냐? 뭐 네네네.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대출이 스트레스 DSR 제도 플러스 대출 한도 제한 플러스 뭐 30년 이하로 해야 된다 뭐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소득 대비 나오는 대출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아파트의 평균적인 시장의 기대값은 연평균 한 2.5에서 3% 정도 수준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10년 지내놓고 계산해보면 그보다 더 올랐는데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딱 집어서 오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A 아파트야. 근데 그 아파트가 뭐 예를 들면 10억이야. 근데 너무 내가 지금 저걸 사고 싶어. 근데 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5억이야. 자, 그러면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컨디션이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5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현금 5억 있냐? 현금 5억이 있으니까 나 그냥 원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지금 5억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냥 이 아파트 사버릴까? 이런 거 고민하는 분 많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 내가. 네. 사셔도 됩니다. 만약에 대출이 나오는 컨디션이면 사셔도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 아파트의 기대값,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하는 현금 흐름 대비의 명목 수익률로 계산한 기대값을 보면은 그 정도를 사도 큰 이자를 내더라도 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4% 금리하에서.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 5억이야. 내가 지금 5억 살고 있는데 내가 2억밖에 없어가지고 네. 3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 네. 아니면 그건 너무 금액이 큰가요? 뭐 3억밖에 없고 2억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려고 지금 7억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6억밖에 안 된다. 내가 소득은 충분해서 6억은 대출되고 뭐 어떻게 해갖고 사겠다. 그건 안 됩니다. 정책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효적인 이익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과거보다 당장은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하지만 시장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채금리 10년물 금리의 수준에 어느 정도 수렴한다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그 집에 전세를 대출 없이 살 정도의 형편이 아닌 사람이 그 집을 사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딱 그런 사람 못 사게 규제가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제가 못 사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영끌 규제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끌을 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온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면은 돈줄남 김경필 작가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아직은 내가 그 정도 현금 흐름은 저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면 안 사고 참아야지 이번에 집 안 사는 걸로 결정.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대략 내보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그 집에 40% 이상을 대출받아서 사면은 조금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난 벌써 퍼센트 받아가지고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분은 어떤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지금 금리가 4%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집을 안 샀더라면 모르겠지만 사서 지금 뭘 내고 있냐면 원리금을 엄청 세게 내고 있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막 갚고 있죠. 네. 물론 이자가 좀 아깝긴 하지만 이자는 집값이 올라가는 자본소득으로 나중에 이제 이걸 상세를 하셔야 되는데 원금을 갚고 있잖아요. 원금 갚는 거는 사실은 저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을 똑같은 컨디션인 사람이 안 샀다. 그러면
사서 원리금 대출에 코 껴가지고 막 원금 갚고 이자 내는 사람만큼 그 금액을 저축을 할까요? 그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는 나랑 비슷한 컨디션인데 4억 5억 대출 받아갖고 지금 원리금 갚느라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모든 돈을 다 그냥 해외여행도 2, 3년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는데 나는 뭐 집을 살까 하다 그냥 안 샀어. 그러니까 나는 쟤처럼 막 200만 원씩 원리금 안 내도 되니까 나는 뭐 매년 해외여행 가고 뭐 그다음 그 돈 가지고 좀 더 유흥이나 네. 레저에 쓴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냐면 결국은 친구가 이겨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아니 삶이라는 게 무슨 꼭 10년 20년 후에 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거냐, 내가 지금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한다면야 뭐 할 말 없는데, 자산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가 지금 대출이 제가 40%라고 얘기했지만 50% 60%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열심히 갚는 사람이 일단 당장은 지내기가 힘들어도 벤츠 같은 거 안 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원금 같은 거 내느라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번에 집을 이제 대책도 나왔겠다, 어차피 6억 대출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은 살 수 있는 지금 아직 내 자본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규제 나오기 전에 집을 샀다면은 받았을 대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대출 금액을 내가 받았다면 지금 얼마의 원금과 이자를 낼까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뭐 6억 대출을 받으면요, 이자가 4%로 계산해도 286만 원인데 그 중에 86만 원이 원금이고 200만 원이 이자예요. 네. 그럼 280몇만 원을 내려고 마음 먹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못 샀잖아. 네. 그럼 286만 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저축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아라는 질문이잖아요. 재테크의 영원한 질문, 어떤 게 더 수익률 좋아? 당연한 거죠.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승부가 안 난다.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함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2022년부터 25년까지 S&P 500이 얼마나 올랐느냐? 33.7%가 올랐어요. 이거 배당 뺀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또 따로 있어. 근데 그건 뭐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없다 치고, 시세 차익만 33.7이 났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흥분을 하고 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보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33.7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33.7을 먹으려면 2022년 1월 1일 날 1억 원을 S&P 500에 넣고 2025년 1월 1일 될 때까지 3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돈을 안 찾아야 돼. 네. 그렇게 주식이 오르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100만 원 넣었다가 이번 달에 또 다음 50만 원 뺐다가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넣었다가 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실제 수익률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반밖에 안 되는 게 얼마인가를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3년 동안을 S&P 500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결과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저축을 했었으면은 5,700을 탔어. 네. 150만 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다면은 3년이니까. 한 대충 한 5,700 정도 나와요. 네. 근데 S&P 500에다가 지난 그 2022년부터 25년 1월 1일까지 굉장히 수익률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배당 같은 건 빼고 시세 차익만 놓고 봤을 때 다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다 제하고 하면 얼마 나와? 한 6,300 정도 나와. 얼마 차이가 나는 거냐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네. 저축한 거보다는 더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600이 뭐 뉘집 내 이름이냐, 얼마나 대단히 큰 돈인데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물론 큰 돈이죠. 600만 원이면 거의 세라젬 최고급형으로 한 대 정도니까. 세라젬으로 계산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세라젬 한 대입니다. 네, 최고급형 네, 세라젬. 네, 네. 바디 프렌즈 최고급. 그러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보고, 그 다음에 막 오르면 기분 좋아서 막 밥 사고 술 사고 막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런 걸 다 감수하고 600만 원인데, 그 6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진짜 적금 든 거보다 600만 원 더 나온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자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은 씀씀이가 커진다. 커지죠. 예, 소렌 또 뽑아도 될 걸 갖다가 괜히 그냥 왜 S&P 500 잘 올라가니까 벤츠 한번 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익률보다는 저는 아까 그 사람이 6억을 대출받아서 살 뻔했는데 마침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서 내가 못 사게 됐네? 그럼 내가 만약에 대출받아서 집 샀으면 286만 원을 갖다 매달 냈었을 텐데 안 내게 됐으니까 에이 그냥 286만 원 내려고 마음먹었던 걸 유흥과 레저로 쓰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번 책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안 사도 언젠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86만 원을 어떻게 해라? 모아라.
모아라. 근데 네. 이제 모아서 어디다 모을까요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모아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원금이 먼저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대책 나오고 실망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브일람 TV를 보시는 분들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지금 그걸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뭐냐를 계산. 대안은 그 집 못 사게 하면 다른 집 산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못 사니까 산 사람이 추구하는 그 기대 수익을 다른 걸로 나는 메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테크는 곱하기가 세 가지잖아요.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주고 싶냐? 난 수익률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P 500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3년 동안 5,500만 원 원금을 밀어넣어도 600, 700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왜 세 번째에다가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 세 번째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86만 원이라는 것을 저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익률인 거죠. 뭐 기간은 뭐 언제 오랫동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뭐냐?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브일람 TV에서 나와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1억 모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마 요즘 2030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은행 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1억 모으기 몇 년 안에 하려면 얼마 넣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요즘 아주 뭐 은행에서도 은행 직원조차도 1억 모으기 하시려고요? 이러면서 상품 상담을 한다고 하던데 너무 좋은 현상이죠. 1억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위험을 많이 테이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을 모았다.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댓글에 이런 게 많습니다. 돈줄람 김경필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억 모으기를 시작해서 3억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죠. 가속도가 붙어갖고 3억이 됐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1억 모을 때까지 그냥 1억을 목표로 갔는데 1억이 넘어가고 1억 5천이 되고 2억이 가까워지면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1억까지는 뭔가 수익률보다는 원금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럼 1억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1억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겠지만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산 투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에다가 종목을 쫙 나눠갖고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산 투자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얘기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A부터 A가 오를지 B가 오를지 C가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A, B, C 다 사자. 아니면 그냥 A부터 Z까지 다 사자. 이게 이제 분산 투자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예금과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2023년도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지속적인 저축이고 두 번째는 순풍에 올라타는 힘. 여기서 말하는 순풍에 올라타는 힘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굉장히 압권입니다.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곱씹어 보면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막 몇백 %를 먹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과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코인 주식 별거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위험자산에 넣다가 결국은 쪽박을 타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뭘 경고한 거냐면 1억이 있으면 7천만 원은 예금을 해라. 3천 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럼 만약에 3천이 수익이 엄청 날 때도 있고 뭐 장을 잘못 만나면 굉장히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3천만 원에 손실 봐서 뭐 1,000만 원 날라갔다 쳐도 뭐 예금 7천이 있고 남아있는 주식 2천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게임에서 퇴출되질 않죠. 근데 어떤 걸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냐면 1억 중에 7천, 8천 예금하고 2, 3천을 투자하지 않고 2, 3천밖에 없는데 아직 1억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2, 3천을 빨리 1억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걸 몽땅 다 투자에다 넣는데 불안하니까 A부터 Z까지 다 사겠다. 그 ETF죠. 그런 거는 게임에서 퇴출될 수 있는 치명적 실수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억 모았다. 1억 안에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여러분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뭐 한 중립 투자형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한 70, 80% 예금하고 20, 30%를 주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내가 옛날에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때 적어도 한 150, 200은 저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난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 저축 안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TF입니다. 네네. 부일남 TV에서도 뭐 ETF를 다룬 적이 있었지만 ETF라는 것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ETF가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배당 성장주 ETF가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S&P 500에 투자하는 ETF처럼 그냥 일반적인 미국 주식 ETF가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주식을 뭐 오랫동안 보시고 하신 분들이야 뭐 그건 별거 아닌데 또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 배당이라는 거는 마치 월급을 주듯이 이렇게 이자를 주듯이 자동소득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2의 네. 월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매력이 있는데 가장 이제 배당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의 ETF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게 슈드라는 ETF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이 슈드라고 하는 ETF 평균적으로 1년 직전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 배당을 하는데 연평균 3.95%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 그 금액 시가의 3.95 거의 4%라고 봤을 때 예금 금리 지금 세금 때문에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금 이자보다 2배 정도의 자본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매력적이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라고만 보면 안 되는 게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네. 원금이 어떤 경우라도 보장되고 나한테 2%를 주는 거고 얘는 어쨌든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이든 뭐 어떤 주식이든 주식의 원금인 주가가 100%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워낙 미국은 배당의 역사가 길고 뭐 주로 뭐 한 10년, 1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했던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걸 주식으로 인식을 안 하고 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채권으로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원래 사실 배당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처음에 의심을 해. 다음 분기에 또 줄까? 그랬는데 계속 받다 보면 야,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얘네가 도대체 언제부터 준 건가? 그리고 딱 찾아보면 막 30년, 20년 네. 한 번도 안 거르고 그렇게 배당을 주면 주식이라는 걸 까먹어요. 시장에서. 아, 이게 주식이었나? 이거 채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은행에 넣을 거면 여기다 넣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인데 시장에서 채권으로 인식한다는 건 이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굳이 이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주가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잘 안 팔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라기보다는 배당주죠. 배당주라고 하는 주식들의 섹터는 주가 변동을 보면은 굉장히 주가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주가 변동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다. 배당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주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면은 이 슈드 한 주를 이제 이것도 이제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 100개의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의 지수로 이렇게 주식으로 상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주가 변동을 보니까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 33.7이 올랐는데 네. 얘는 그렇게 미국 주식이 오르는 시기에 6%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야, 주가가 절대 안 움직인다라는 거에선 좋은데 아니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6%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는 좀 이게 주가가 또 많이 하락 쪽으로 하방 쪽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 배당주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으면 주식이 아니라 채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막 경기 침체 뭐 금융 위기 정도 급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하방으로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금융 위기처럼 어마어마한 게 나타나도 뭐 당연히 좀 하락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좀 붙잡고 버티면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의 가능성이 다른 주식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슈드를 꼭 뭐 배당주 ETF 꼭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집을 대책 때문에 못 샀네? 그러면 그 대책 때문에 못 사서 내가 내려고 했던 최소한의 원금과 이자에서 원금 빼고 이자 정도만큼 이자를 여러분들이 비용으로 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비용을 투자로 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투자해서 아파트 가격 오르려고 네. 생각했던 거니까 그 금액만큼은 저축을 하시는데 비중을 뭐 7대 3이 됐든 6대 4가 됐든 8대 2가 됐든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배당주를 관심 있게 보셔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이 최근에 한국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작년 말에 미국 주식이 한창 좋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이 PBR 5에 가까워지고 있고 국내 주식은 PBR 1도 안 되니 굳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미국 주식보다 그냥 한국 주식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국내로 들어오고 반대로 미국 주식은 약간 좀 작년 재작년 상승에 비해서는 좀 정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오른 미국 주식 가격에서 종목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온 분이 아니라면 그렇지만 조금 위험 자산을 편입하고 싶다면 미국 주식이라면 ETF를 하셔라. 네. 그 중에 하나가 배당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배당주만 묶어놓은 ETF들을 관심 있게 보셔라.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